이어서 이제 5대2 톡으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장님의 그 강의 안을 미리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네, 많은 공부를 해서 강의 안에서 담지 못한 것들,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우리 청중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강연자 지금 13번째 강연자신데 처음으로 MBTI를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다. 또 다른 것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공포로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MBTI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디코드를 듣는 분들은 이미 개발력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 이 분야를 꿈꾸는 저희 그 대학 학생들 또 시니어 전문가분들도 많으세요. 시니어 전문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KCU에서 인도적 지원부 부장을 맡고 계신데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KCOC에 입사하시기 전후로 어떤 커리어를 밟으셨는지 좀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향후에 이런 분야의 꿈을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MBTI를 소개한 이유는 이제 저희 KCOC에 인턴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대학생 이제 고학년들, 그다음에 저로서는 제 기준으로 젊은 친구들이죠. 만날 일이 많고 또 활동가분들 강의할 때도 좀 이제 저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린 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본인을 설명할 때 MBTI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배운 겁니다. 많은 활동가 분들이 본인 소개할 때 MBTI로 많이 해가지고 그게 자기를 설명하는데 되게 좋은 수단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건 하나 배워서 저도 이제 따라하는 중이고, 저는 전공이 국제학이나 인문사회학이 아닙니다. 저는 학부, 석사, 현재 대학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모두 다 토목공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이제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학부 때 이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던 토목공학 중에 이제 지하수 관련된 일들이 학문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또 국제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종교적인 어떤 가치 때문에 좀 가난한 나라에서 내가 배운 학문으로 뭔가를 좀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졸업을 하자마자 팀앤팀이라는 식수 전문 NGO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수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케냐 이런 험지 지역에서 건조 지역에서 막 며칠씩 관정을 파가지고 우물을 개발해서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식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는 식수 전문 NGO인데 제가 전공한 게 토목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잘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필드에서 며칠씩 못 자고 못 씻고 이런 삶을 죄송하지만 저랑은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도 좋고 물 공부하는 것도 좋고 물도 좋고 그다음에 이걸로 누군가를 돕는 일도 너무 좋은데 엔지니어로서의 삶은 안 되겠다. 물과 관련된 정책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원도 수자원 공학 관련된 우리를 지금 이해를 돕자면 100년 빈도 홍수 500년에 한 번 오는 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쪽에 이제 공부를 하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다시 NGO로 바로 오고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탐색을 좀 했지만 쉽지는 않았었어요. 떨어지기도 하고 코이카도 떨어지고 어린이 재단도 떨어지고 막 과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고 행안부 산하에 국내 재난에 관련된 대응을 하는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연구소에 들어가서 자연재해 관련된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그 다음에 또 저도 과제에 참여하고 하는 일들을 한 3년 넘게 했고요. 그것이 이제 3년 반 정도 넘었어요. 그때 한참 정부 기관들이 지방 이전할 때였어요. 재난안전연구원도 울산 간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상태였고 애도 있는데 저는 울산 가서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찾았죠. 이직을 해야 되겠구나, 서울에 남아야 되겠구나 해서 마침 KCOC가 당시에 이제 해외 재난과 관련된 NGO를 대상으로 이제 코이카의 펀딩을 배분하고 역량 강화하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사업의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팀앤팀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그 당시에는 국내 재난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했었는데
이제 KCOC로 들어가서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재난과 관련된 일들을 그때 시작을 했고, 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연속성이 있는데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 건 KCOC 들어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에 입사해서 작년에 이제 10년이 됐고 올해 11년째 해외 재난과 관련된 정책, 사업, 그다음에 해외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경주 부장님의 커리어가 국가가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기 저희 개발학이라는 게 지금 여기 청중들도 있고 우리 중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전공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쵸. 국제 인문사회학 개발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여기 이제 우리 ROTC 이제 장교 후보생도 있고 아마 전공들이 다 다를 건데 개발학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이든 다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를 우리 다시 한번 이경주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토목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의 정의에서 재난 발생 전에 예방적 활동도 네.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개발 지원과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지는 것도 또한 사실인데 맞아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강연에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재난위험 경감이라고 이제 우리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난위험 경감은 사실 인도적 지원에서도 한 부분이고 개발에서도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 더 나은 과정으로 가준 중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위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간에 쌓아온 성과와 효과성들이 단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비하는 준비들도 사실 개발에서 하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위험 경감 자체가 뭐 인도적 지원에 속했다, 개발 협력에 속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뭐 저희 실무자들은 뭐 그레이 존이다라고 해서 양쪽에 걸쳐져 있고, 뭐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다만 이제 인도적 지원에서는 개발 협력에서는 뭐 재난위험 경감 관련된 사업의 방식이나 접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사회 기반 시설을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것부터 뭐 주민분들이 어떤 조직 훈련하고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국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이런 측면이 개발에서 좀 다루어진다면 인도적 지원에서는 대체로 위기 현장에서 이제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위기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 계세요. 그러니 홍수가 난 지역에서 뭐 배분을 한다, 뭐 식량 패키지를 배분을 한다, 뭐 쉘터를 운영한다 할 때 이분들 대상으로 다음번 홍수가 났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알려드리면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엄청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물론 뭐 필리핀이나 지금 지리적으로 사이클론이 늘 어떤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런 지역들은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재난위험 경감 활동은 당연히 하고 그거 플러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로 하여금 어떤 준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이 재난위험 경감은 약간 젠더와 같이 크로스 커팅 이슈다. 개발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섹터에 연결돼서 이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식의 어떤 접근 전략이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재난위험 경감분들 안티스페토리 액션이라고 해서 예방적 활동, 한국어로 딱 번역이 좀 어렵긴 한데 어떤 위기에 대해서 그 징조를 파악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조치, 안티스페토리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AA에 대한 활동들도 굉장히 인도적 지원 안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이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의 우리 국제사회가 수립한 인류의 중립, 공평, 독립과 관련된 것인데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비전투원에 대한 보호도 인도적 지원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가 이때 이제 적군 혹은 적대적 행위를 자행한 뭐 전투원 혹은 비전투원에 대한 선별. 이들이 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이제 아주 원론적인 답과 현실의 답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전투 능력을 상실한 전투원들. ROTC 분 계시니까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예를 들어 굉장히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 그다음에 스스로 전투에 가담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지를 표명한 비전투원들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을 만큼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 원칙에 맞습니다. 그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같은 그룹에 있는 커뮤니티, 마을, 그 지역사회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거나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촉발점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이걸 딱 한편의 단편적인 답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고 사실 실제로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행위자들 간의 조율과 탐색과 합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전투 능력을 상실했고 내가 더 이상 전투에 가담하지를 않기로 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는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에게는 그 권한이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그 순간 어느 한 편을 들어야 돼요. take a side 하게 되면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나 혹은 뭐 상과 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다른 공간으로 가서 사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강연 중에도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네.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또 우리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의 그 반군들 중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쪽을 돕기 위해서 사실 여러 원칙 중에 하나의 원칙과 좀 타협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잘못된 거냐라고 뭐 나무랄 수 있느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맥락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정 체계, 특히 이제 국가의 조정 체계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얀마와 같이 몇몇 권위적 국가의 경우에 인도적 상황 발생 시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제 인도지역 커뮤니티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것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가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자들이 결정할 수 없어요. 해당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우리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지만 사실 다양한 국가들을 대표하는 구호팀, UN, NGO들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 튀르키예 정부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여국, 다양한 행위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한 5년 전쯤에 인도네시아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쓰나미가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인도네시아 행위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학이나 외교학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우리 자국 내 문제이니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외부자가 개입을 하는 건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무정부 상태인 경우. 정부가 있지만 선언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탈레반 같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이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있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탈레반은 선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인도적 위기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국제인도법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수님이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선언하지도 않았고 국가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선언할 국가가 없고 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위기가 너무 극심할 때 국제사회는 자발적으로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네. 그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이다라는 말하는 그룹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래도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 국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 안에 아무리 심각한 참상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이슈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아프가니스탄, 앞서 질문에서 말씀 주셨던 미얀마 이런 경우들이 지금의 말씀하신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가치들이 부닥치는 부분들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이 이제 일종의 테러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엔도 사실 우리 너네랑 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 국가 단위의 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넣을게라고 선언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유엔들도 다 공여국들의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어느 정부가 탈레반이랑 일하는 거에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현행은 아프가니스탄은 ICIC와 같이 무력 분쟁과 갈등 상황에서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기구들이 많은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미얀마 네.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개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로우 프로파일로 군부와 뭔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군부를 이제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서는 지금 이제 많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아직 과거만큼 그렇게 대놓고 할 수는 없죠. 이거를 제가 좀 에딩을 하자면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 즉 인도적 상황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막는, 거부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박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R2P라는 게 있어요. Responsible to Protect 해가지고 이렇게 국제사회가 보편적 그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이 R2P를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채택이 된 건데 반기문 총장님의 하나의 업적처럼도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 유엔이 너무 무기력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자체가 이런 인도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그 나라들은 국제사회를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특히나 이제 이 R2P의 배경은 이제 루안다 사태 때 이제 시작이 돼서 무기력한 국제사회 유엔에 대한 반성에서 논의가 지적되면서 이제 R2P로 이제 채택이 된 게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제 사무총장일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국제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행은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런 우리가 같은 이런 우리 여러 실패 사례,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현실에 이거를 어플라이 한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또 부장님께서 이제 여러 행위자들이 이제 재난 상황에서 인도적 상황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쭉 많이 설명을 해줬어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조정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하는지 이제 워낙 이제 많은 재난 사례들을 보셨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랄까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큰 틀에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체계들만 만들어놨고 그 안에서의 운영은 정말
우리 사바사라고 하죠.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재난의 유형, 그 다음에 피해 당사국이 어떤 정권이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요. 한 2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팔 대지진 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조정 체계가 돌아갔지만 워낙 산악 지역이고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 지역 단위에서의 조정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필요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에서의 조정 체계가 이제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어떤 조정 체계보다는 좀 더 분권화되고 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유엔이 이제 아까 섹터별로 리드 에이전시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유엔만 리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력이 되는 기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굿네이버스가 될 수도 있고 세이브 더 치드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 그렇게 재난의 유형이나 해당 국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되는 체계들이 다를 수 있다.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튀르키예는 OECD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입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원년 멤버래요. 그래서 역량도 사실은 굉장히 있는 국가고 재난 대응이 이제 가능한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컸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조정 체계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게 맞았었는데 튀르키예도 나름의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역사 중에 많은 이런 지진과 관련된 피해가 있다 보니 나름의 조정 체계가 로컬에 있었던 거예요. 국가 단위에. 이제 지금의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 얘기할 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지역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더 참여하고 하는 부분, 더 많은 권한과 결정 권한들을 드리는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차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튀르키예 주도적인 코디네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인도적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유엔 오차는 그들이 필요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제 최소한의 역할들만 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다른 형태의 그래서 이제 잘 된다. 잘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돌아가긴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계속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질문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제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라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우리 톡은 이제 강연자의 말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장님. 네.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원칙, 가치, 국제 메커니즘, 저희 이제 국제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의 인도적 전략, 현황, 추진 체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한국은 어떤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네, 제가 슬라이드를 2장 만들어 가져왔는데 혹시 장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추진 체계까지는 만들어 오지 못했고 일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현황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어떤 결정 체계와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과 전략들이 있습니다. 해외 긴급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법 과 시행령이고요. 이 시행령에서 이제 기본 대책이라고 해서 2년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정부에 속한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이 해외 긴급구, 해외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이 법과 시행령과 기본 대책을 근간으로 해서 매뉴얼처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인도 지원 전략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정되었고 19년에 개정되었는데요. OECD 다크 피어 리뷰 때 우리 정부에게 권고했어요. 대한민국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략이 없구나.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행으로 2015년에 인도 지원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전략은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전략 2개도 소개해 드릴게요. 다자협력 추진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을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다자기구, 국제기구예요. 그러다 보니
국제기구랑의 협력 추진, 기구별로 어떤 분야를 우선순위로 전략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연계라고 해서 HDPN 넥서스 관련된 이행 전략도 우리 정부는 수립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OECD 다크의 OECD 다크 피어 리뷰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HDPN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필요성, 그다음에 뭐 유엔의 체계의 변화, 재원의 다각화,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권고를 해서 22년도에 영향을 이제 만들었고, 여기에도 인도적 지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ODA를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안에도 당연히 인도적 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3차 기본계획 내에 보면 포용적 ODA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안에 인도적 지원 관련된 내용이 아주 큰 단위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과 정책과 전략과 연계된 부분이고요.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실적에 대한 특징을 좀 보면은 지금 그래프로 보이는 예멘,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시리아, 이라크, 방글라데시, 북한, 레바논, 나이지리아가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지난 한 7, 8년 사이에 많이 했던 상위 1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올해는 정말 많이 편성됐어요. 24년에는 7,300억 원.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많은 증액분을 기여하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재건복구 재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식량 안보와 보건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국제기구와 공동기금, 그러니까 풀드 펀드에 돈 넣는 거, 그 다음에 양자, 해당국 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하고요. 보통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채널들이 양자, 다자, 그 다음에 풀드 펀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하는 정부 구호대. 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사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채널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저렇게 3가지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다자기구가 많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시면 그런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 옹호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긴급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이 현재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범주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ODA 관련해서 2가지 법률이 있거든요. 하나는 개발협력, 그 다음에 국제개발기본법, 그 다음에 하나는 해외 긴급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법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뭐 만성화된 재난, 분재, 그다음에 조기 복구, 뭐 예방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도적 지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한다라고는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법과 시행령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5가지 채널 말씀드렸잖아요. 유엔을 통한 다자기구, 그다음에 해당국 정부를 통한 직접 지원, 아니면 풀드펀드에 돈을 넣는 방식. 네, NGO를 통한 시민사회를 통한 지원이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지금 역행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국제사회 선진 공여국들의 흐름과는 좀 반대되고 있고, 개발협력에서는 시민사회 협력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인도적 지원에서는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우려라고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은 우리 정부는 여전히 NGO나 시민사회를 역량 강화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KCOC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2023년도 작년에 KCOC 회원단체들 중에 인도적 지원만을 전문으로 하는 한 20개 단체들의 집행 실적을 받아보니 20개 NGO가 해외 인도적 지원으로 2,200억을 썼어요. 이거 다 여러분과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분들이 모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모금한 거고, 일반 국민과 기업을 통해서 확보된 2,200억 원을 NGO들이 해외 인도적 지원에 썼어요. 우리 정부는 세금으로 2,900억을 썼고, 사실 규모로는 거의 파트너가 될 만큼의 이제 이미 그 경지에 올라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나, 정부의 입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정책 옹호 활동에 이제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요 앞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조금만 예,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전략인데 2015년에 만든 거는 많이 이제 빈틈이 있었죠. 거의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그쵸, 정도로. 선언적인 네. 내용들로. 2019년에 개정을 했고 이제 지금 4년, 5년 단인데 올해 이 인도적 지원 전략 재수립 얘기는 없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OECD 다크 피어 리뷰 수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24년도 5월경에 아마 다크의 권고사항이 나올 텐데, 네. 아마도 거기에 일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결과를 아직 받지는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좀 따라가려면 사실 지금 5년 정도, 4년 지났으니까 할 때가 됐죠. 사실은 제가 모 부처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이걸 할 수 있냐? 누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보면 조만간 아마 우리 정부가 이제 필요성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지원 전략을 새롭게 재수립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 부장님한테 연락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 장 사실은 새로운 인도적 지원 전략이면 뭐가 반영이 돼야 해서 저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현행법이 포함하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새로운 인도적 지원 전략이 재수립이 된다면 현행법의 개정 같은 것 그리고 개정법이 포함해야 될 게 여기 말씀하셨던 예방 위기 경감 복구 조기 만성 재난 분쟁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런 것들이 상당히 아까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인도적 지원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개발 지원 아니냐 그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고 또 저런 예방 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인도적 지원 그 본연의 기능들을 잃어버리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북 지원 관련해서 북한 인도적 지원법 안이 저희가 채택을 하려고 했죠.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은 그 현저한 인도적 상황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방 위기까지 넣자.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발 지원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가 순수한 인도적 지원 자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채택이 안 됐구나. 채택이 안 됐고 그 법안을 만들 때 저한테 자문이 왔던 거는 여기서 말을 이런 거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제가 반대했던 거는 지금 이 상태로서 이제 한국이 상당히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이것 자체도 법안으로 채택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약간 그 개발 지원적 성격까지 띄는 여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더더욱 법안이 채택될 확률이 떨어지니 숙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거는 지금 안 됐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 대북 지원 단체들은 저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NGO들을 통한 인도적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서 저는 10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보면 이제 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단순히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사실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특히 인도적 지원 정책이나 추진 체계 관련해서 한국 부장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도전 과제는 또 뭘까요? 정부를 평가라는 건 아니죠. 전체를. 시민사회도 포함. 네, 뭐 평가라기보다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한국의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의 시민분들은 굉장히 누군가 아픔을 당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는 이제 뭐 형제의 나라다. 우리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행안부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작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국민분들이 현금으로 참여한 모금액만 1,000억 원이 넘어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튀르키예 정부에 100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거의 100배가 넘는 규모가 일반 우리 그냥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내 친구들이 참여한 모금액이거든요. 굉장히 네, 이 얘기는 또 저희 이제 KCUC가 회원단체들이 NGO다 보니까 외국에 베이스를 둔 NGO들이 한국에 이제 문을 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이해관계자니까 미팅을 하러 오세요. 여전히 모금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픈을 하는 NGO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모금 시장인 건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다른 국가의 어려움이라든지 더 잘 살기 위한 노력에 좀 더 우리가 힘을 얹어주는 것, 뭐 또 특별히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네,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실천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NGO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G7 국가들이 또 G7 국가들 안에 협의체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C7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또 모임이 있는데 C7 이제 그 G7 국가들이 가지고 그 국가에 있는 NGO 협의체들이 따로 모여서 인도적 지원만을 위한 논의를 작년에 로마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에 갔을 때 느낀 건데 한국은 절대적인 양으로는 사실은 비교 우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정부들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재원을 느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혹여나 줄이거나 혹은 유럽 같은 경우에 자국 내 유입되는 난민 지원도 사실은 다 계상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정부는 그 성장하는 숫자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도너 국가인 것 같습니다. 공여국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들과 도전 과제들을 말씀드렸지만 그건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고 민간도 다 아울러서 학계 포함. 우리가 개발협력은 그래도 이제 뭐 1세대, 2세대 해서 뭐 교수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뭐 학과도 있고 전공도 있고 많고 하지만 그 틈 안에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굉장히 소수예요. 저희도 좀 학계에 계신 분들이랑 상의하고 싶고 좀 자문을 얻고 싶고 해도 이쪽 분야는 정말 사람이 많지 않고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역량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들은 아직 저희가 좀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인 그 발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지만 과제들까지 너무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카이덱 재개발 협력학교 인도지원 분과위원장을 어쩌다 맡게 됐는데 인도적 지원 관련된 좀 전문 저서들을 좀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 우리 책을 하나 쓰자.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 원칙, 가치. 오늘 사실 부장님이 강의 시간에 다 이미 얘기해버리셔가지고 사실은 그 책을 쓸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 책을 좀 저서 작업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부장님이랑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정말 전문 저서가 없다라는 거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저서 작업을 좀 시작을 했을 때 누구랑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학계나 연구소에 이런 분들이 인도적 지원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거 도전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책 작업 시작할까요? 제가 고민하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가끔씩 우리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면서 뭐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분쟁 지역에 대한 재건 얘기를 하면서 인도적 지원으로 프레이밍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우리 건설 기업들의 자국의 이익. 네, 자국의 이익을 상당히 많이 바인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연계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날카로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카로워야 될 텐데. 많은 우려가 있다는 건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단순히 인도적 지원만 볼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인데
정부가 이제 외교적인 역학을 또 어떻게 보고 있냐, 미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또 다 작용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질문을 미리 받아서 조금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는데, 인도적 지원 활동가와 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 강령,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행위자들과 우리 기관들은 절대로 외교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걸 준수하려고 하지만, 정부의 그랜트 사업이나 정부의 파트너가 됐을 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예산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편중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과 현실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OECD 다크 피어리뷰 팀 와가지고 시민사회랑 간담회 할 때, 그 피어리뷰 팀에 이제 리드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민사회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다크 팀한테 약간 이르듯이. 우리 정부한테 이렇게 권고 좀 해줄래? 뭐 이런 걸 이제 기대하면서. 근데 이제 아주 그분이 터놓고 얘기하셨어요. 어느 정부도 다 자국의 이익을 염두하고 어디의 일을 수단화하는 것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게 뭐 단순히 어느 한 기관이나 누가 행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미 그렇게 돼와 있다. 라고 되게 뼈아픈 현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현실에 그냥 순응할 것이냐, 어떠한 노력이나 변화나 시도 없이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 할 것들을 좀 찾아갈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만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었어요.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 했을 때 인도성, 그다음에 중립성,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취약한 그룹과 가장 취약한 어떤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국제사회에서 현재 인도적 위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곳이 우크라이나냐?도 사실은 그것부터 그렇죠.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네. 거죠.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 어느 때부터 심각해요. 그냥 단순히 배가 고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튀르키예로 7천만 명인가가 사상자가 났다고 했는데 숫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소말리아에서는 매년 그만큼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로만. 엄청난 식량 위기예요, 사실은. 인도적 위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급성 위기인데 지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소말리아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작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났을 때도 튀르키예에서는 온갖 공여국들이 막 다 참여하고 막 구호대 오고 막 이제 막 이머징 도너가 된다는 막 저런 CIS 국가들의 막 대원들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시리아는 10년이 넘게 내전을 겪고 있고 그 안에 사상자가 더 많다고 하지만 실상 조사도 되지 않은 곳에는 아무도 정부나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자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NGO라도 시리아에 들어가서 더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KHOC가 조사를 했을 때는 시리아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NGO들도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이러한 불균형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는 그래서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부의 정책과 의사결정은 어떤 한계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독립적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견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건 우리가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리소스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러한 불균형들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공간에서의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이 생각했던 날카로운 지적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 그 마지막 한 2개, 3개 정도 이제 드리고 오데이톡은 이제 그 마치고 우리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우리 청중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청중들 아까 한 150명 있었는데 지금 90명만 남아 있는데 꼭 질문을 직접 그 손 들고 직접 하셔도 되고요.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그 마지막에서 2번째 질문은 여기 그 우리 줌이나 우리 현장에 참석하신 그 우리 청중들 중에 분명히 이쪽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활동가로 혹은 요원으로 그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한다.
미래에 어떤 능력이나 혹은 자격증 같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장표를 준비했는데 그거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또 질문도 해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실무적인 일들이라서 이게 어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하는 것 같은 정형화된 어떤 체계가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어느 기관에 소속돼서 일을 할 것이냐, 국제기구, 뭐 정부, 군대, 언론, NGO, 뭐 아까 말씀드렸던 ICRC나 IFRC와 같은 국제조직, 국제기구, 뭐 기업 이런 공간에서 다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구들 속한 조직들마다 뭐 현장에서 PM으로 뭐 역량강화 담당자로 전략이나 혹은 물류 구매로 하는 정책 옹호 활동 또 다양한 역할에 따라서 또 내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연관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진입 및 성장 경로들이 있는데 역량 강화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는 KCUC 그다음에 IOM 서울 사무소가 일부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가 일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KCUC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교육은 이해교육은 대학생들과 이제 관심자들까지도 좀 저변이 확대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초심자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이 진입하기에는 가장 용이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외국 사이트이긴 한데 디제스터 레디오와 카야라는 사이트 구글에서 찾으시면 보이실 텐데 여기는 회원 가입을 하면 물론 유료 교육도 있지만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이 교육을 들으시기에는 이 두 사이트도 괜찮고 좋은 게 수료증을 줍니다. 과정에 대한 수료증을 줘서 우리가 이제 이력서나 이런 데 넣을 때 아주 좋아요. 한 줄씩 넣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내에는 인도적 지원 자체, 인도법에 대한 연구나 이제 이런 연구실들이 있긴 하지만 인도적 지원 자체에 대한 과정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약간 성장의 경로들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서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인도적 지원으로 그 관심 있으신 분이 갑자기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업무의 특성이 많은 경험과 어떤 교육과 자격 검증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뭐 NGO 봉사단원이나 아니면 뭐 YP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뭐 NGO가 운영하고 있는 고유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에 진입을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결을 같이 하는 것들을 쌓으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직을 하실 때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네, 그게 이제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러고 나서의 취업은 다양합니다. NGO, 뭐, UN, 뭐, 그 다음에 학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요즘에는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재단과 컨설팅 회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희 교육에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원하는 일을 하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커리어 패스를 이어갈 것인가, 첫 번째 창구를 어디를 사용할 것인가는 좀 탐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디제스터 레디하고 카야는 제가 꼭 한번 들어가서 저도 수료증을 한번 자격증을 가끔씩 코이카 사업에 제안하면 자격증을 쓰라는데 쓸 자격증이 운전면허밖에 없어요. 박사학위하고 뭐 쓸 게 없나 했는데 전 제가 꼭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장교 지망을 하는 우리 ROTC 지망하는 우리 청중이 있으세요. 나중에 이제 장교 인관하고 나서 평화유지군으로 갈 수도 있죠. 제가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 우리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는 그 우리 장교들과 장병들은 도대체 파견 전에 어떤 교육을 받을까? 오늘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교육을 받고 갈까? 제발 좀 받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개발 협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가치, 코드 오브 컨덕트도 말씀하셨고 스피어 폴리티도 말씀하셨는데 군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나 몰라요. 제가 나중에 한번 꼭 제가 볼 분야 중에 하나인데 자 군경과의 그러니까 군 혹은 경찰과의 협력 혹은 우리나라 이제 뭐 소방 있죠. 거기랑도 많은 협력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네, 이제 저희가 일하는 영역 자체가 국내 현안이 아니고 해외 국외 현안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KCOC가 이제 파악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제 경찰은 사실 잘 모르겠고 군 관련된 이제 네트워크를 좀 소개하자면 한미연합사, 그 다음에 우리 국방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국제기구, WFP, UNHCR 뭐 이러한 기구들, 그 다음에 또 인도적 지원을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는 몇 개 NGO, 그 다음에 코이카 외교부 통일부가 이제 서로 상시에 소통하고 있고, 뭐 정기적으로는 월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큰 회의, 확대 회의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에서는 이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언어들과 표현들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뭐 정부 관계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이제 요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군 관계자 분들도 이러한 원칙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걸 주된 임무로 하시진 않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고 아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있고, 다만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건 사실 대북 상황을 염두한 네트워크 비상시 컨티뉴스 플래닝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뭐 군과 소통을 해보면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냐, 이재민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그 공간에 진입하기 위해서 안전한 통로들이 확보되느냐가 저의 관심사라면, 군은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이냐, 수복이 되었느냐, 국군의 영향이 있는 곳이냐, 아니면 북한군의 영향이 있는 곳이냐, 뭐 이런 것이 더 의사결정에 중요한 부분? 이게 이제 확연히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각자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공통의 언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주체가 해당 행위자가 뭐에 지금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답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네. 궁금한 거는 이제 상시 이제 준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고,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바로 내일이라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유지하는 게, 또 계속 이제 또 새로운 그 신진 인력들을 키워내는 것, 그런 체계를 가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산과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 전문 인력들을 키워내고 관리하는 거 평상시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우연히 한번 한 5, 6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5, 6년 전에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들을, 훈련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만약에 이제 그런 각 분야에서 이제 그 훈련들을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분야, 긴급 구호라든지 재난 파견돼서 활동을 하는 전문가다. 소위 말하는 교관급은 이쪽 규범이나 이런 쪽 동향은 아마 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자연인. 자연인 뭐 아니면 뭐 군 부대에도 그런 정말 전문 인력들이 있는지. 네. 일단 아까 주셨던 질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USAID가 사실 IOM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꽤나 한 6, 7년 정도 이런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체계나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뭔가 이런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부, 군 일부를 참여시키는 역량 강화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부터는 한미연합사에 계시는 한국 군인 분들 모시고 스피어 교육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테크니컬하게 이 분야에 진짜 저는 구루라고 불러요. 이런 구루 같은 분이 인도적 지원에 있었다니, 이런 분들이 아직은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현장에서 계속 오랜 시간 제가 이름을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영상이 이제 영원히 남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워시면 워시,
뭐 복원이면 복원 이런 분들 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스스로 굉장히 겸손하시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경험과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식량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정부가 NGO들도 현장에서 식량과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현장에서 사셨다기보다는 그런 쪽의 프로젝트를 많이 관리하고 뭐 WFP의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고, 지금의 한국 활동가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양한 재난, 뭐 2010년 IT, 뭐 14년 태풍 하이에, 뭐 15년 지진, 네팔 지진, 뭐 이렇게 오는 이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그때 그런 시간들의 그러한 공간에서 어떤 것들이 특징이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단순히 이제 규범이나 동향이 아닌 그때 이제 메커니즘이 어땠고 당시의 대응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로지스틱이나 물류 관련해서 일반 기업에서 구매 담당하시는 분을 인도적 지원으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량의 조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문 영역에 완전 프라이빗 섹터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 또한 어마어마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끝으로 ODA 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끊어서 아마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잠깐만. 클로징 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청중 질문 받고 끝낼까요? 자, 그러면 클로징 멘트를 이제 편집 잘 해주세요. 자, 오늘, 제 13차, 인디코드, 인도적 위기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1시간의 강연과 ODA 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 주제로 이렇게 멋진 강연과 ODA 톡을 진행해 주신 우리 KCOC 인도적 지원부 이경주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